이혜진의 세상은 소리, 촉감, 그리고 나비의 미묘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불과 몇 달 전 아버지의 낡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더 이상 건반 위의 음표들을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듯 조용히 숨쉬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갇힌 혜진의 삶은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종종 피아노 앞에 앉아 슬픈 선율을 연주하며 건반 위를 맴도는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음표들을 더듬었다. 쌉쌀한 커피 향과 함께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었다. 혜진의 곁에는 아버지의 오랜 반려묘이자 그녀의 유일한 빛이 되어준 하얀 페르시안 고양이 나비가 있었다. 나비는 아버지인 이 박사가 지극정성으로 아끼던 고양이였다. 이 박사는 유명한 의학 연구자였지만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 또한 혜진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지만 혜진은 그저 비극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나비는 혜진이 시력을 잃은 후부터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훈련된 안내견처럼 혜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안내하며 그녀의 일상을 가능하게 했다. 나비는 혜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이끌었고 혜진은 나비의 부드러운 털과 녀석의 따뜻한 천에 모든 것을 의지했다. 나비는 혜진의 눈이 되어주었다. 나비에게는 한 가지 작은 결함이 있었다. 녀석은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어두운 곳이나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사물을 잘 보지 못했다. 그러나 녀석에게는 다른 고양이들에게는 없는 예민한 감각이 있었다. 나비는 종종 어떤 물체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초고주파 소리에 반응하여 낮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혜진은 나비의 이런 행동들을 그저 시력이 좋지 않은 안내묘의 습관적인 반응으로 생각했다. 혜진의 아버지는 생전에 혁명적인 발견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고와 함께 사라졌다. 혜진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막연히 짐작했지만 증거도 없이 끓어오르는 의심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나비는 혜진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반려묘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나비를 단순한 애완묘가 아닌 자신의 연구실 동반자이자 소중한 친구로 여겼다. 나비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새도록 함께하며 아버지가 연구에 몰두할 때면 조용히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곤 했다. 혜진은 가끔 나비의 목줄에 달린 작은 인식표 뒤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ARS라는 알 수 없는 이니셜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암호 같은 것이었지만 혜진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나비의 안내를 받으며 아파트 15층의 자신의 집에서 거실로 향했다. 나비는 혜진을 거실에 소파 앞까지 안전하게 안내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쉬려 했다. 그때 나비는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렬했고 그 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비는 거실 벽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대형 사진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 있었다. 나비가 사진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죽일 듯이
할퀴는 모습은 마치 사진 속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혜진은 나비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나비는 평소 온순하고 영리한 고양이였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혜진은 나비가 아버지를 원망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나비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나 원망 대신 어떤 처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나비가 할퀴는 아버지의 사진은 날마다 희미해져 갔고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혜진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나비의 기이한 행동과 아버지의 사진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밤마다 반복되는 나비의 울음소리는 현우의 신경을 날카롭게 갉아먹었다. 녀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애원하는 듯 작업실 벽에 낡은 얼룩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현우는 잠 못 이루고 나비의 곁을 지켰지만 녀석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나비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까마귀의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의 혼령이 자신을 부르는 듯 섬뜩한 비명처럼 들렸다. 현우는 나비가 응시하는 벽의 얼룩을 다시 자세히 살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그곳에서 풍겨오는 듯했다. 그는 벽에 손을 대어보았다. 다른 곳과 달리 희미하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벽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현우는 낡은 의자를 가져와 벽 가까이 다가섰다. 나비는 현우의 행동을 지켜보며 녀석의 눈을 빛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낡은 벽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하게 빛나는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현우는 직감했다. 나비가 파낸 흙과 이 금속 조각은 연결되어 있었다.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흙먼지가 금속 조각에도 묻어 있었다. 현우는 금속 조각을 떼어냈다. 그 조각을 떼어내자 벽의 낡은 얼룩 뒤편에서 희미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얇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합판 틈새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냄새가 풍겨왔다. 현우는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단순한 낡은 벽이 아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 못 이루고 금속 조각과 나비의 행동을 곱씹었다. 그는 나비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녀석의 눈빛, 울음소리, 그리고 발톱으로 벽을 긁던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실종된 그림, 밤의 산맥을 떠올렸다. 그 그림은 아버지의 최고 걸작이자 그의 삶의 정수와도 같았다. 그림의 행방은 묘연했고 현우는 그 그림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속 조각과 냄새가 나는 벽,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실종된 그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미술품 딜러 최민준이라고 소개하며 김화백의 옛 제자이자 동료였다고 말했다. 최민준은 현우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지만 그의 시선은 아버지의 작업실에 걸려있는 다른 그림들을 향했다. 최민준은 혹시 김화백께서 남기신 소중한 유품은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특히 그 사라진 그림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압력이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까마귀는 최민준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까마귀의 반응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새 주제의 감이 그는 비웃듯이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최민준이 떠난 후 현우는 까마귀를 꼭 끌어안았다. 까마귀의 행동, 벽의 금속 조각, 그리고 최민준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최민준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현우는 직감했다. 까마귀는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까마귀의 안전,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벽 너머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현우의 마음은 최민준 딜러에 대한 의심과 까마귀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벽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과 까마귀의 맹렬한 반응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우는 까마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우는 까마귀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은 묵은 먼지와 희미한 물감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현우는 까마귀가 가리킨 벽의 금속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현우는 금속 조각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것이 아버지가 사용하던 특수 카메라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아버지는 유명한 사진작가였고 오래된 카메라와 장비들을 소중히 다루곤 했다. 그들이 금속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까마귀가 벽의 낡은 얼룩을 향해 앞발을 들었다.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벽을 긁기 시작했다. 쓱, 쓱 낡은 벽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현우는 직감했다. 까마귀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현우는 까마귀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까마귀는 현우가 벽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작업실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스케치북을 툭툭 건드렸다. 스케치북에는 아버지의 일상적인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까마귀는 다시 흙이 묻은 발톱으로 스케치북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현우는 까마귀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도안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현우는 까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작업실 벽 뒤편, 벽난로 옆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다.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휴대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김화백이 최민준 딜러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최민준 딜러가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은 김화백과 최민준 딜러의 대화였다. 최민준 딜러는 김화백이 숨겨둔 밤의 산맥이라는 걸작을 노리고 있었고, 그 그림을 강탈하기 위해 김화백을 살해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민준 딜러가 김화백을 위협하고, 김화백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최민준 딜러가 자신의 걸작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까마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까마귀가 벽을 향해 울었던 것은 벽 너머에 숨겨진 시신과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다. 현우는 까마귀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까마귀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최민준 딜러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우 씨, 혹시 집안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특히 작업실 벽 쪽은 괜찮으신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까마귀는 최민준 딜러를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 딜러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현우의 작업실은 이제 최민준 딜러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벽 속에서 발견된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까마귀의 맹렬한 반응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까마귀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현우를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현우는 까마귀가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들을 분석했다. 녹음 파일에는 최민준 딜러가 김화백을 협박하여 밤의 산맥 그림을 강탈하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화백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최민준 딜러가 시신을 처리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최민준 딜러는 겉으로는 유명한 미술품 딜러였지만 사실은 살인자이자 불법 미술품 거래 조직의 일원이었다. 까마귀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다. 녀석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아버지의 작업실 내부 사진, 특히 벽난로와 연결된 비밀 통로의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최민준 딜러와 낯선 남자들이 그림을 들고 통로를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까마귀는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까마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것이다. 현우는 까마귀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까마귀는 단순한 반려묘가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최민준 딜러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까마귀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의 깊은 곳, 즉 최민준 딜러가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최민준 딜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현우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현우가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최민준 딜러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김현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까마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까마귀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현우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다. 최민준 딜러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최민준 딜러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터였다. 그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까마귀는 현우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벽난로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미술품 거래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최민준 딜러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김화백이 작업실에서 우연히 최민준 딜러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까마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최민준 딜러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최민준 딜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까마귀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작업실 지하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까마귀가 집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작업실 지하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민준 딜러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현우는 경악했다. 최민준 딜러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작업실 지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최민준 딜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까마귀는 현우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는 까마귀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아버지의 명예, 까마귀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김현우의 집 지하실에 숨겨진 비밀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최민준 딜러가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현우는 까마귀와 함께 낡은 통로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까마귀는 현우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비밀 통로 안은 좁고 어두웠다. 현우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까마귀는 현우의 어깨 위에서 녀석의 날카로운 눈으로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바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현우는 까마귀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최민준 딜러의 비밀 아지트였다. 낡은 상자들과 불법 미술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곳에서 최민준 딜러와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준 딜러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미술품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최민준 딜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지트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현우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현우는 까마귀에게 속삭였다. 까마야, 이제 때가 됐어. 그 순간 까마귀가 현우의 어깨에서 벗어나 최민준 딜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아지트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까마귀는 최민준 딜러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부리를 겨누었다. 최민준 딜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까마귀는 최민준 딜러의 얼굴을 핥히고 녀석의 부리는 최민준 딜러의 옷을 찢고 그의 피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최민준 딜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까마귀 같은 이라고 최민준 딜러의 부하들이 까마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까마귀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까마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최민준 딜러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까마귀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까마귀의 끈질긴 공격에 최민준 딜러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현우는 최민준 딜러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최민준 딜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우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최민준 딜러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통로 입구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민준 딜러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최민준 딜러는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최민준 딜러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최민준 딜러는 마지막까지 이 까마귀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까마귀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까마귀는 현우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현우는 까마귀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현우와 까마귀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오는 순간이었다. 산림청과 경찰 특공대가 최민준 딜러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김현우의 집 지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미술품과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현우는 깜깜이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깜깜이는 현우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깜깜이가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최민준 딜러의 아지트에서 발견된 불법 미술품 거래 장부와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최민준 딜러가 김화백을 살해하고 지하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미술품 거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민준 딜러는 김화백의 죽음을 단순한 심장마비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미술품 거래, 횡령,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김화백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현우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현우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현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민준 딜러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깜깜이의 날개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깜깜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작품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현우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수민 큐레이터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예술사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김화백의 작품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했으며 현우와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깜깜이의 날개,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전통 예술의 보존과 윤리적인 미술품 거래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깜깜이가 가져온 휴대폰과 녹음 파일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깜깜이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최민준 딜러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깜깜이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현우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현우는 깜깜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깜깜이는 현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현우는 이제 깜깜이가 밤의 벽을 응시하며 울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깜깜이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현우를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현우는 깜깜이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현우와 깜깜이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김현우와 그의 충직한 반려까마귀 깜깜이의 이야기는 낡은 작업실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최민준 딜러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깜깜이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진실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화갑타로, 깜깜이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 까마귀투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김현우는 깜깜이의 날개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김화백과 같은 전통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깜깜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현우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수민 큐레이터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예술사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김화백의 작품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했으며 현우와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깜깜이의 날개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전통 예술의 보존과 윤리적인 미술품 거래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깜깜이가 가져온 휴대폰과 녹음 파일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깜깜이는 현우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깜깜이는 박물관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현우는 매일 아침 깜깜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깜깜아, 네 덕분에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깜깜이는 현우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현우의 집 마당에서 깜깜이의 예술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깜깜이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우의 집을 찾아와 현우와 깜깜이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현우는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깜깜이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깜깜이는 현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현우는 깜깜이를 아버지의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깜깜이가 가져왔던 휴대폰과 녹음 파일 4본, 그리고 예술을 지킨 영원한 수호 까마귀 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현우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깜깜이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현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깜깜이의 날개,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깜깜이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현우는 깜깜이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깜깜이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깜깜아, 네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깜깜이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낡은 집 작업실은 이제 김화백 박물관부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현우와 깜깜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깜깜이는 단순한 반려조를 넘어 현우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예술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